(9월 20일) 수요일 오전 7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모닝 라이브 아침의 축구, 저는 양현이고요. 오늘 제 양쪽에는 두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의 남자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요일마다 오니까요. 네. 데일리 남자 이현솔입니다. 네.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에브리모닝. 하지만 수요일, 네. 그 이번이 두 번째시잖아요. 지난번에 그쵸.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 지난주 보고 음. 이 시간이 저희가 축구를 보고, 그러니까 지난주가 거기서 새벽에 이제 사우디 경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경기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경기 보고 안 자고 왔는데, 오늘도 이제 챔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안 자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나 좀 가끔 헷갈릴 때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 거 모니터링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별로 뭐 말에 대한 얘기는 없고, 외모 얘기가 진짜 많았고, 외모. 그리고 아침 방송이잖아요, 저희가. 아침 방송 뭐 여러 가지 뭐 MBC, KBS, SBS 다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8시나 9시쯤 하는. 뭐 모닝와이드 같은 거. 거기에 이제 리포터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늘 뭐 바닷가를 가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활발하게 개그맨분들이, 하는 분들. 개그맨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약간 개그맨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아침 텐션에서는 좀 개그맨처럼 좀 톤 올려서 해야 되겠다. 내가 그 담당이면은. 예,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피셜 이제 인스타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오. 네. 저예요? 네, 저희 어머니 피셜 인스타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지금 성효가 웃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한 표 더 던져드릴게요. 저도 공감.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맞아. 예, 아니에요. 저랑 간발의 차긴 한데 51대 49. 간발의 51대 49라고 평가를 양쪽에 개구리 같대요. 녹색이라서. 녹색이라. 아니 저 오늘 새벽에 라이브 때 누가 채팅 쳐가지고 봤는데 뭐 양서류를 좋아한다, 귀엽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어제 얘기하셨어요. 어제. 네. 오늘 새벽 챔스 중계 채팅에 덕현이 형, 양현 아나운서 이상형이 두꺼비래요. 라이브 때. 저는 그거를 몰랐으니까 그 얘기를 한지. 이거 너무 날좀데? 진짜로? 그래서 이게 정말 두꺼비를 좋아하는 여성이 있다고? 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두꺼비 좀 징그럽거든요, 제가 봐도. 개구리는 그래도 귀여워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아니군요. 아니, 두꺼비 취향은 아니고 개구리가 좋다 그랬어요. 저는 맞아. 청개구리 귀엽다고. 그리고 그런 채팅도 있었습니다. 그 채팅도 있고 댓글도 있는데, 네. 양현 아나운서 김수빈을 조심해라.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이미지입니까? 양현 아나운서가 저를 왜 조심해야 돼요? 네. 제가 어떤 일을 했길래 여러분? 여러분. 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도 좀 예. 조심하라고 해주세요. 예의상으로라도 좀 조심해라. 한마디라도 좀 한 명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 예. 오히려 형 처리를 조심해야죠. 그러니까요. 나도 예. 좀 관심 좀 줘요. 나이대가 비슷한데 저는 나이 차이가 네. 너무 많이 납니다. 그거야 뭐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더 자주 보는 분이 여기 월화수목인데. 그래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나도 오고. 성철아 미안해 하지 일회. 말고. 예. 웃기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 방금 전까지 진행됐던 챔피언스 리그 주제 가지고 왔고요. 황인범 선수가 챔스 데뷔전 치렀습니다. 전천후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황인범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무대는 오늘이 데뷔전이었는데 딱 데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굉장히 좀 반가움이 좀 있었죠. 맞아요. 챔피언스리그 이제 오늘 새벽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밀란 뉴캐슬부터 아마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경기 보고 후반쯤에 황인범 선발이네? 이거 봐야지. 이강인 벤치에 있네? 교체 출전하니까 요거 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새벽에 축구 팬들은 밤잠을 설쳤을 것 같은데 일단 황인범 선수 오늘 굉장히 잘했습니다.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는요. 83분 소화하면서 터치 32번, 패스 성공률은 76%였습니다. 25번의 시도 중에서 19번 성공을 했고요. 롱볼은 4번의 시도 중에서 2번 성공. 드리블 시도 자체가 많진 않았어요. 한 번 시도했고 한 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상경합은 5번 중에서 3번을 승리했고 슈팅은 한 번이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기록만으로 봐서는 사실 미드필더인 황인범 선수가 터치 32번 했고 패스 성공률도 76%, 이거 별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시티. 디펜딩 챔피언인데. 요 팀을 상대로 황인범 선수는 스탯 이상의 것을 저는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황인범 선수가
리그에서 이미 교체로 데뷔전을 치렀고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선발 데뷔전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데뷔에다가 팀으로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발 데뷔전까지 이제 동시에 치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황인범 선수는 제가 봤을 땐 너무 잘해줬습니다. 제가 경기를 이렇게 다 보지는 못했지만 살짝 보니까 왜 훌리안 선수한테 태클하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훌리안 알바레스 월드컵 위너에게 바로 이제 태클을 걸었던 황인범 선수인데 그거는 이제 공격 수비를 역시 황인범 선수가 다 잘한다는 걸 좀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팀의 그 볼줄기를 찾을 때 있잖아요. 역습이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습 나갈 때 동료들이 황인범 선수한테 일단은 리턴을 주는 장면들이 많았고 선수들이 시야를 좀 좌우를 좀 볼 때도 황인범 선수를 주로 패스 선택지로 활용하는 장면들이 많았었고요. 이 장면에서 사실 눈에 띄었던 장면은 활동량, 왕성한 활동량, 우리가 황인범 선수의 장점을 이미 알고 있고 이 선수가요. 맨체스터 시티 수비수들을 상대할 때 맨투맨으로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필포든이 공을 잡아요? 그럼 이 선수가 안쪽으로 이제 패스를 주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맨시티는 이제 패스가 많으니까 그때 황인범 선수는 패싱 레인을 읽으면서 수비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했던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볼줄기에서 황인범 선수가 돋보였고 수비하는 장면에서도 황인범 선수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팀은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합격점을 받을 만한 활약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즈베즈다의 이번 상대가 맨시티였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더욱더 잘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강팀을 상대로도 정말 훌륭한 성적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챔스 경기에는 많은 시선이 집중되기가 마련이잖아요. 네. 오늘 경기를 바탕으로 또 스카우터들의 눈이 황인범 선수에게 집중될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게다가 경기장이 또 잉글랜드잖아요. 맞아요. 프리미어리그의 스카우터들이 그럼 봤을 수도 있어요. 페카르디올라가 쟤 누구야? 소니랑 같은 나라네? 잘하네. 이런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인상을 남겼다면 역시 프리미어리그의 잉글랜드 원정에서 남긴 거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사실 양현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한 건 그거잖아요. 황인범 선수가 지금 즈베즈다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여기서 인정받으면 빅리그, 더 좋은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봤을 때 당장 이 경기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나 조별리그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지금의 폼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은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알던 황인범 금방 돌아왔구나. 사실 A매치 때도 조금은 폼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경기 보면서 이제 다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 수 늘어나면 충분히 오퍼 받을 수 있다. 요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시즌에 올림피아코스에서 활약을 선보였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즈베즈다라는 또 명문팀으로 이적을 해서 앞으로 또 더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디펜딩 챔피언인 맨시티를 상대로 했습니다. 즈베즈다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네. 사실 맨시티에 부상자가 조금 있었죠. 부상 병동이에요. 맨시티 팬들은 진짜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선발 라인업 봤을 때. 그릴리시, 크바치치 그리고 더브라이너, 스톤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세르히오 고메스가 선발로 나섰고 맨체스터 시티가 44분에 교체했어요. 베르나르도 실바를 교체 아웃시키고 도쿠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전반이잖아요. 전반 44분, 전반전이 종료되기 전에 첫 번째 교체를 단행을 했는데 제가 방송 전에 확인을 했는데 네. 아직 뭐 경기 수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일정이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한동안 베르나르도 실바를 또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거 진짜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이게 지금 챔피언스리그 이제 시작한 거고 네. 클럽 월드컵을 이제 가을 겨울쯤 됐을 때는 또 소화를 해야 되고 리그 일정도 빡세고 챔피언스리그도 역시 경기 계속 남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각 부문별로 지금 부상자가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러면 지금 안 다치고 뛰는 선수들도 부담이 너무 일찍 와서 나중에 부상 위험도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맨시티 입장에서 지금 부상자가 많아지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굴레가 좀 굴러가는 전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도 맨시티가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갔죠. 네. 사실 첫 번째 골이 즈베즈다 쪽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오프사이드였다가 VAR 보니까 이거 골이다 인정을 받았었죠. 많은 분들이 VAR 돌리기 전에 리플레이 때 이거 온사이드인데? 이거 왜 잘못 봤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온사이드가 VAR로 또 이제 정정이 되면서 선취골이 즈베즈다 몫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대열을 낙라했습니다만은 맨시티는 맨시티다. 훌리안 알바레즈 그리고 이제 글레이저 골키퍼의 실책 플레이도 있었고 이후에는 로드리의 그 여유에서 나오는 엄청난 득점까지 기록이 되면서 결국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글레이저 골키퍼가 실수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날 황인범이랑 글레이저 골키퍼가 제일 돋보였거든요. 글레이저 골키퍼에게도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아쉬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사실 황인범 선수가 이번에 팀을 이적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베즈다로 이적해서 또 챔스 경기를 뛰게 된 건 선수 개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정말 꿈을 꾼 느낌일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대회가 사실 챔피언스 리그고 모든 축구 선수가 그 챔피언스 리그 음악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괜히 예전에 선수들이 막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팀에 이적하고 싶어요 하는 얘기들을 괜히 한 게 아닌데 황인범 선수가 지베즈다를 선택한 것도 어쨌든 그 상황에서 챔피언스 리그의 무대를 밟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역시 선택에 있어서는 되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강점을 이번에 첫 경기부터 살려주고 좋은 활약으로 또 입증을 해냈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앞으로 네. 지베즈다에서 황인범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황인범 선수의 여정 살짝 살펴보면 9월 28일 파르티잔, 10월 1일에는 라드니츠키와 리그 경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10월 5일에 홈에서 영보이즈와 챔스 두 번째 경기 가져갑니다. 오늘 영보이즈가 라이프치히에게 1대3으로 홈에서 졌잖아요. 네. 영보이즈 잡을 수 있을까요? 지베즈다가? 홈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둘이 가장 최근에 한번 유럽 대항전에서 맞붙은 적이 언젠가 하고 찾아봤는데 2019년 챔피언스리그 이제 플레이오프, 여기에서 승리하면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가는데 이때 둘이 맞붙어서 두 경기 모두 무승부가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원정에서 2대2 무승부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더 많은 득점을 기록했었던 지베즈다가 조별리그에 가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 좋은 기억까지 감안한다면 또 맨시티를 상대로 한번 먼저 골을 넣어봤잖아요. 영보이즈 상대로 좋은 경기 결과 황인범 선수 폼도 올라오고 있고 저는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지베즈다가 좀 더 경기력이 올라오긴 해야 돼요. 이번에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전반에 골을 넣기는 했지만 리그 경기 기준으로 아직 한창 좋았던 그 당시의 어떤 지베즈다의 분위기가 아직 리그 전적에서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를 다 챙겨보진 못했지만 지베즈다가 조금 더 궤도에 오르고 조직력을 갖추는 시기가 일찍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네. 채팅창이 우르르 올라가서 뭔가 했더니 좋아요 누르고 가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지금 종윤이 형이 순시 들어왔다고 여러분들 좋아요 좀 딸깍, 요즘 이제 축구에서 딸깍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모이스 좋아요 감독님 딸깍 말로. 좀 눌러주세요. 예.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 전에 제가 한 장 빼먹었어요. 예. 오늘 경기가 또 있었죠. 챔피언스리그 큰일 파리 났다 지금. 생제르맹과 종윤이 형 순시 도르트문트. 중인데. 종윤이 형 순시 중인데 실수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맨날 실수를 안 하죠?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당당한 건 네. 좋습니다. 농담입니다. 빠르게 수정했잖아요. 예, 넘어가자마자. 네. 자,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 교체 투입됐죠, 이 경기. 네, 맞아요. 중계를 방금 하고 왔는데 이강인 선수가 한 15분 정도 뛰었거든요.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황선홍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부상 복귀에 대해서 어떤 컨디션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정말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 압박을 할 때, 공 가질 때 선 동작이나 탈압박이 우리가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기대했던 플레이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가벼운 몸놀림을 좀 보여줬다. 이 부분에 좀 의미가 있었죠. 제가 근데 좀 약간 기이한 걸 봤거든요. 골키퍼가 골을 넣었다고요? 이거 라치오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인데 경기 네. 막판까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가 막판이 되니까 라치오 선수들이 이제 다 골키퍼까지 포함해서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네. 프로베델 골키퍼가 기가 막히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잘라 들어가지고 극장 동점골 기록했습니다. 예. 라치오가 사실 요즘에 리그에서도 좀 부진해서 네.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는 사실 전력차가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이걸 따라잡았거든요. 진짜 챔피언스리그 조싸움을 할 때 이거 결과 나중에 산정할 때 있잖아요. 되게 큰 무승부의 결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래서 챔스 스코어 언급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AC 밀란과 뉴캐슬 0대0 무승부로 오늘 경기 끝났고요. 영보이즈와 라이프치히 1대3으로 영보이즈 패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 2대0으로 파리 생제르맹 승리했고요. 페에노르트와 셀틱 2대0으로 페레노르트 승리. 라치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대1 무승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골키퍼의 극장골이 나왔고요. 맨시티와 지베즈다 3대1로 맨시티가 이겼고요. 다음으로는 바르셀로나 엔트워프 5대0으로 바르셀로나가 크게 승리했습니다. 샤흐타르와 포르투 1대3으로 포르투 승리.
가져갔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로 이제 드디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어제 있었던 경기죠. 직접 중계를 해주신 경기 9대 0으로 아시안 게임 황선홍호가 정말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어우 대단했죠. 9골이나 나오다니. 한 경기를 사실 첫 번째 경기가 어느 팀에게도 부담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 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월드컵 첫 경기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경기는 사실 어느 국가에게나 다 힘든 게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쉽게 9대 0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력이 조금 답답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고 9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만은 아직 이 우려의 시선을 다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사실 뭐 형철이도 얘기했습니다만 첫 경기 부담 크죠. 그리고 기온이 아직 뭐 우리나라도 여전히 낮에는 덥긴 합니다만 저녁에 좀 선선해진데 항저우는 여전히 더워서 이것도 좀 선수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뛰는 거 보니까 저는 크게 적응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중계전에 보니까 예. 그 경기 열리는 장소의 온도가 31도더라고요. 그럼 체감 온도는 한 어느 정도로 봐요? 체감 온도 날씨 30 요정이시니까 또. 이제 체감 온도는 제가 정확하게 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34도였는데 사실 올해 여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이런 게 때 아닌 뜻밖의 극한 훈련이 됐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짜 뜨거운 그 더위를 다 경험하고 왔으니까. 네. 그 K리그 원 경기들을 뛴 선수들이 많잖아요. 보다 더 그럼 그 일정을 그 날씨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죠. 이번 여름에 35도까지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뭐 31도에 체감 온도 34도 정도는 어찌 보면 물론 덥고 힘들겠으나 견딜 뛸만 수 있는 하겠구나. 더위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이거 예리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예리한 분석이었고요. 오늘 워낙 골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희가 골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정우영 선수 3골 해트트릭 기록했고요. 갑자기 박수를 쳐주시길래. 네, 그냥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조영욱 선수 2골 멀티골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백승호, 엄원상, 박재용, 안재준 각각 1골씩 기록했는데요. 그 박재용 선수랑 안재준 선수는 교체 투입한 뒤에 골이 터져 나왔죠. 황선홍 감독이 그래서 재미를 많이 봤죠. 교체수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교체를 통해서 투입할 수 있는 자원들이 실제로 짧은 시간이라도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이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활약은 우리가 앞으로 토너먼트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 강화시켜준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저에게 좀 좋은 포인트가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와일드카드가 이제 톱이 아닙니다. 네. 공격수들은 지금 이 연령별 대표팀 선수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선수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조영욱이 해결해줬고 정우영 선수도 그리고 박지영, 엄원상 이런 선수들이 해주다 보니까 또 교체로 들어가서 이제 골 넣었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골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점만 봤을 때는 우리 공격수들 폼 괜찮다. 믿고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죠. 그 황선홍호의 공격력이 이렇게 화끈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빨라졌어요. 경기가 빨라졌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뒤에 이제 와이드카드로 이번에 뽑힌 백승호 선수가 워낙 공을 잘 다루고 패스가 좋아서 쭉쭉 뿌려주는데 되게 빠르게 전방을 향해 갔고 뒤쪽에 이제 센터백 이한범 그리고 뭐 와이드카드 박진섭 다 빌드업이 좋고 특히 이한범 선수가 진짜 양발로 또 뿌려주는 패스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최전방에 엄원상, 정우영, 조영욱, 고영준 교체 투입된 안재준 선수도 그렇고 우리 자원들이 진짜 빨라서 볼 주는 속도도 빠르고 전방에서 뛰는 속도도 빠르고 쿠웨이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저기 있던 엄원상이 갑자기 지나가 버리니까 되게 놀랐을 거예요. 근데 네. 그렇게 당황하는 게 경기 내내 보였거든요. 그래서 쿠웨이트는 멘탈이 무너지고 우리는 상대를 진짜 속도로 좀 빠른 속도로 공략하지 않았나. 그게 저는 제일 이전 경기들과 다른 큰 차이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지 않았잖아요. 이강인 선수 합류한 후에는 공격력이 더 메워지나요, 그러면? 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영욱 선수 이번에 인터뷰했잖아요. 예. 9대 0 경기 나왔는데 이강인 선수 뭐 복귀 좀 늦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누가 이렇게 약간 농담 삼아 질문을 던졌는데 아니에요. 강인인가 아무튼 빨리 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네. 진짜 이강인 선수가 왔을 때 더더더 그 업그레이드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파리 경기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또 그 은바페한테 패스 여러 번 건네주고 네. 탈압박, 턴 동작으로 탈압박 해주고 그 기점되는 것도 하나 있었는데 하무스 골이 옵사이드가 되는 바람에 기점은 못했거든요. 준비 완료입니다. 이강인 오면은 여기서 더더더 우리는 팀 전력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앞으로 발전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저희 이번 경기에서 가장 활약이 돋보였던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뭐 득점 순으로 보면은 정우영 선수가 아무래도 해트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관점 달리해서 저는 백승호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오. 와일드카드 선수들이 해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백승호 선수가 이제 프리킥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고 월드컵에서도 이 선수는 골맛을 본 선수입니다. 토너먼트에서 득점할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가 와일드카드고 조별리그에서부터 예열했다? 저는 백승호 선수가 또 팀 분위기 형으로서도 좀 잘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백승호 선수를 꼽고 싶어요. 그 프리킥골 진짜 너무 예. 멋있지 않았어요? 저 약간 백승호가 워낙 전북에서도 프리킥 잘 차고 중거리슛 잘 차니까 뭔가 이번 대회 최대 7경기 중에 원더골이 하나쯤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경기부터 이렇게 프리킥이 그 야신존이라고 하죠. 골대 제일 구석 누가 봐도 못 막는, 야신이라는 전설적인 골키퍼 외에는 못 막는 곳을 야신존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쏙 들어가는 진짜 킥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와 진짜 멋있는 골이 나왔다. 백승호. 백승호 하면 생각나는 골 중에 하나가 아마 이번 골이 또 되지 않을까. 그걸 보여준 걸로도 저도 백승호가 좀 인상 깊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오늘 출근길에 다시 하이라이트 영상 한번 돌려보면서 왔는데 네. 제가 봤던 하이라이트 영상들 중에서 이렇게 골만 들리는 하이라이트 영상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9분 내내, 네. 10분 내내 네, 계속 진짜. 골이니까. 9분 내내 골이 그 하이라이트 내내 네. 골이 터지니까 재밌더라고요. 보는 재밌죠. 입장에서. 네, 진짜 우리가 시원하게 이겼어요. 그냥 상대 선수보다 한 2수 정도 앞에 있다. 2수가 뭐야? 5수 앞에 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차이가 컸습니다. 이번에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수들의 자신감? 자신감 물론이죠. 왜냐면 그 전까지 뭔가 우리가 대회를 앞두고 있긴 한데 막 한 골밖에 안 들어가고 약간 뭐 이기긴 이겨도 약간 내용 쩔쩔매고 여론 안 좋고 막 그래서 되게 선수들도 감독도 사실 걱정이 많았을 텐데 크게 이기면서 그간의 뭔가 부담을 다 떨쳐냈다는 점. 그리고 골이 들어간 패턴이 되게 다양했어요. 수비 압박 바로 해가지고 상대 실수 유발하고 골 넣고, 그리고 우다다다 전방 자원들이 빨리 뛰어서 골 넣고, 그리고 크로스에서 박재용이 머리로 또 헤더 골 넣고, 또 세트피스에서 또 백승호 선수의 프리킥이 들어가면서 또 골을 넣고, 네. 되게 다양하게 골이 나왔잖아요. 이거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다 쭉쭉쭉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자신감이 붙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보다 이 대회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한 것 같아서 금메달 사냥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다시 한번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경기였죠. 사실 그 모든 경기가 다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는 경기지만 아시안게임은 특히나 금메달을 따야 하는 경기잖아요. 예. 우리 선수들을 봤을 때 이번에는 꼭 금메달 따야 한다. 따야 하는 전력이다. 이런 평가 많은데 정배라고 보시는 거죠? 너무 정교해죠. 사실 이강인 선수 소속팀이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네. 아시안게임 연령별 대회에서 요 정도 선수들이 있고, 뭐 우리는 정우영 선수도 있고, 뭐 조영욱 선수는 우리나라 연령별 대표팀에서 꾸준하게 활약을 하고 있고, 이선 선수들 보면 A 대표팀이 이미 왔다 갔다 한 선수들도 있고, 이런 멤버로 아시안게임 나간다? 저는 금메달 당연히 좀 따야 되는 전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첫 경기 부담 잘 떨쳐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도 우리가 바레인전에서는 6대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고전하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 1위가 아니라 조 2위로 토너먼트 라운드 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쿠웨이트가 우리랑 올라오면서 붙었기 때문에,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붙었기 때문에 다득점에 성공했거든요. 2차전, 3차전 치르는 팀들을 엄청 내려앉을 겁니다. 이 팀이랑 맞불러면 역시 안 되는구나를 쿠웨이트가 너무 잘 알려줘서 2차전, 3차전 내려앉은 밀집 수비를 뚫는 방법도 이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증명해야 된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잘한 거를 상대 팀들을 또 가만히 보고 있진 않을 거잖아요. 더 네. 대비를 할 거고, 제 생각에 저도 지금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바레인이랑 태국의 전력도 좀 보고 경기도 보고 했거든요. 쿠웨이트보다는 그 다른 팀들이 더 잘한다고 보면 돼요. 그 토너먼트에서 만나는 팀들은 더 잘할 겁니다. 특히 요주의 팀은 우즈베키스탄. 네. 이쪽은 세대 교체가 잘 돼서 또 유망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견제를 더 받게 될 텐데, 우리가 그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도 황선홍 감독이 잘 준비한 전술을 통해서 그 팀들의 변수를 극복하는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다. 이제 최대 7경기 중에 한 경기가 끝났고, 남은 일정 더더더 우리가 좋은 팀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정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를 잘 이겨내고 네. 또 금메달을 향해 나아가는 걸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계를 어제 되게 잘했는데, 예.
좀 감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왜요? 어? 어제 제가 그 스포티비 나우에서 중계한다고 예, 예, 예. 우리 아침에 네네. 축구에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예. 네. 스포티비 나우가 원래 생각했던 동시 접속자 수가 이게 뉴미디어로만 나가니까 예. 원래 8,000명이었대요. 그래요? 왜냐면 다들 KBS, 국가대표? SBS, MBC니까 이 보는 게 예상 수치를 수치를 8,000명으로 잡았는데 4만 명이 봤대요. 와. 그래서 어제 이명철 효과. 와, 아. 5배, 5배. 와. 그래서 예. 중계 끝나고 저도 이제 8년 동안 스포티비에서 일해서 대표님이랑 친분이 있거든요. 마주쳤는데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다 형철이 덕이다 하면서 막 되게 저한테 이 감사를 해주셨는데 사실 예. 이거는 저보다 저지만 이 아침에 축구에서 얘기했을 때 정말 그대로 스포티비 나우를 선택하고 지켜봐 주신 와. 분들 덕에 저도 이런 효과를 좀 누리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축구 효과와 여기 지금 또 이 시간에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제 해설이라고 또 이렇게 저 챙겨봐 주신 예. 우리 스타TV 구독자분들한테 예. 이 공을 좀 많이 바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어깨가 많이 으스해져 있습니다. 아. 이번에 스포티비 동접자 4만 찍은 거 바로 여러분 여러분 덕입니다. 덕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덕이에요. 덕분이다. 여러분 덕. 여러분 예, 덕분이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진짜 감사하고 덕분이다. 예, 저는 덕분에 좀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예. 그 4만 명에 한 명 일조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 태극기 열심히 봤거든요. 저희가 이 아시안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러 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피했거든요. 예. 바로 다음 코너 때문입니다. 저희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의 세계를 살펴보는 순서, 흥신소 순서인데요. 오늘은 조영욱 선수입니다. 연령별 대표팀에서만 거의 80경기 뛰었대요. 이거 상당히 특이한 커리어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대표팀, 성인 대표팀 경기를 100경기 이상 뛴 선수를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연령별 대표팀은 사실 성인 대표팀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연령별 대표팀은 사실 우리의 지나간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맞잖아요. 예, 안 돌아오죠. 안 들어. 예, 예, 예. 분위기가 급다운되네. 그 얘기하잖아요. 그 뭐 연예인분들이 뭐 시상식 이런 거나 아니면은 그 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인상 받았을 때 수상 소감이 사실 이거는 평생 기회조차 한 번 딱 오는데 이거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요 얘기하는데 연령별 대표팀도 사실 약간 그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 연령별 그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뽑히는 시기는 한정돼 있고 네. 그런데 여기서 80경기를 뛰었거든요. 거의 80경기 뛰었거든요. 네. 사실 실제로 이 다른 선수들의 사례를 보면 이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연령별 대표팀 경기를 뛴 선수들이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그 정도도 연령별 대표팀에서 굉장히 많이 중용받은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성인 대표팀에 와서 더 대표팀 경력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용욱 선수는 이미 연령별 대표팀에서 거의 80경기, 정확히는 79경기거든요. 네. 그 경기를 지금 뛴 거예요. 이번에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또 계속 나올 테니까 80경기 넘기게 되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아시안 게임이 이제 쭉쭉쭉 이어질 거니까. 예. 지금 이제 6경기 남아있고, 네. 79경기 뛰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대 85경기 정도. 야, 될 수 있다. 예. 그 혹시 손가락으로 잠시 세물하셨나요? 보였어요? 이렇게 카메라 안 잡히는 줄 알았는데. 예. 잠시 손가락으로 세시는 거 봤거든요. 카메라 관광 렌즈인가 보다. 이게 잡히는 거 보니까. 이러고 셌어야 되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희 조영욱 선수가 99년생으로 아직 24살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벌써 80경기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축구를 이렇게 잘하는 게 드러났길래 예. 그렇게 빠르게 대표팀에 중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그냥 사실 조용욱 선수는 소속팀이 어디였지라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가요 14세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연령별 대표팀 해가지고 막 17세 때도 월반, 20세 때도 월반 그 월반에 거쳐진 요 정도 경기 수가 나오는데 정말 특별할 만큼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79경기 연령별 대표팀 경기 뛰면서요 36골 넣었어요. 2경기에 한 골이 조금 안 되는데 공격수한테 요 정도 스탯 우리가 메시, 호날두 때문에 홀란드 때문에 또 눈이 높아서 그렇지 네. 2경기에 한 골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진짜 그만큼 꾸준했다는 거고, 중요할 때 한 방을 또 다 터트려줬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안 이뻐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역할을 줘도 다 잘하는 선수고, 공격수 되지, 측면 공격수 되지, 내려와서 풀어주는 거 되지. 어제 그 쿠웨이트전만 봐도 저는 약간 해리케인 느낌 같다고 중계 중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동료들 활용해주고 본인 골도 넣고 하는 게 진짜 맞는 공격수의 느낌을 조용욱 선수가 보여줬다고 봤거든요. 네네. 조영욱 선수가 이렇게 많은 경기를 뛴 이유 결국 잘해서다. 잘해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잘해서고 나이가 어려서다. 나이가 되게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내다 보니까 이 조용욱 선수 그간의 경력을 보잖아요.
되게 어린 나이인데 네. 이른바 월반이라고 하죠. 자기 네. 나이보다 많은 선수들, 형들하고 같이 뛰는 경기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리고 그 축구협회 홈페이지에 연령별 대표팀별로 경기 수가 있는데 14세 이하 대표팀 경력도 있더라고요. 오. 그때도 6경기 3골, 그리고 이강인 선수 골든볼 받았던 20세 이하 월드컵 때도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46경기 21골. 네. 도쿄올림픽에 실제로 뛰지는 못했지만 그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다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경기가 있었고 이번 아시안게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연령별 대표팀을 치렀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 조용호 선수는. 그 월반이라는 사례를 남긴 것도 대단한 거죠. 조용 선수가 여전히 어린 선수예요. 진짜 젊은 게 아니고 어리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아주 99년생 선수니까 조용 선수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진짜 은퇴하면 이 선수는 우리가 연령별 대표팀에서 코치든 감독이든 무조건 써야 된다. 이 선수만큼 14세, 17세, 19세, 20세, 23세 이게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그때 얼마나 뭐 정신적으로 변화가 커요. 이거를 다 겪어본 선수 저는 조용욱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진짜 오호. 지도자 빨리 따게 해가지고 이 노하우 우리가 좀 전수받을 필요가 있어요. 오, 진짜 합리적인 이야기 같아요. 뭔가 완전 설득됐거든요. 완전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조용욱 A 선수 한번 대표팀 좀 고민해줬으면 경기까지 좋겠어요. 포함해서 센츄리 클럽도 빨리 줘야 돼요. 이 맞아요, 선수는. 맞아요. 예. 이쯤 되면 빠르게 주자. 저 이런 이력 때문에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속팀이 어딘지 헷갈리는 지경이었죠. 사실 서울 소속이었는데 네. 예. 그 서울팀 팬들 입장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죠. 그러니까 연령별 대표팀 경기가 뭐 시즌 중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제 비시즌 때 막 경기들이 많아요. 1월에 막 동남아 가거나 이제 중동 가서 경기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프리시즌 준비를 못했던 경우들이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예. 조용호 선수가 2018년에 프로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FC 서울 팬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진짜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그리고 많이 바쁘게 밟아오는 선수인데 우리 팀에 왔다. 소오신 분들, 서울 팬분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2018년부터 데뷔 이후에 3년 동안이나 서울하고의 전지훈련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기간마다 연령별 대표팀 일정이 있어서 분명 서울 선수인데 서울의 전지훈련을 3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다. 이거는 사실 서울 팬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욱이 예. 우리 팀에서 보고 싶은데 근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막 이런 반응들이 팬들 입장에서는 안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활약하는 모습 보고 싶은 게 당연한 팬들의 마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조용욱 선수 지금 뭐 전지훈련 얘기했는데 그래서 시즌 초에 보면요. 좀 겉도네 이 느낌이 있다가 후반기 때 보면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용욱 선수 뭐 활동량 그리고 이제 앞에서 경합 이런 뭐 슈팅력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축구적인 장점 이외에 이 선수는 어딜 가도 적응 잘한다. 인터뷰할 때도 보면 뭐 인터뷰 경험도 많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서글서글하게 말 잘하거든요. 조용욱 선수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별 대표팀에서 감독 바뀔 때마다 계속 부른다. 선수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분위기도 또 훌륭하게 만들 줄 아는 선수다. 이렇게 황선홍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 중에 한 명 바로 조용욱 선수입니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겠죠? 네, 나이 제한이 이제 있죠. 네. 왜냐면 사실 이번 아시안 게임은 작년에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1년 미뤄지면서 지금 23세 이하 대표팀이 일시적으로 24세 이하 대표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나이를 보면 이제 조용호 선수는 이번 대회가 마지막 대회고 이제는 그동안 고생했던 만큼 아까 수빈 형도 말씀하셨지만 그간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커리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인 대표팀에서의 기회는 물론이고 이후에 어떤 지도자 생활들 물론이고 다 거기서 보상받는 조용호 선수의 커리어가 꽃을 활짝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라스트 댄스라는 말이 어울리는 선수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조용 선수는 네.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지금 라스트 댄스고 그리고 또 모릅니다. 와일드 카드로 또 언제든 불려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연령별 대표팀 경기 또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채팅창에서도 나왔고 지금 수빈이 형이 그 전에 먼저 말씀하셨는데 맞아. 왜냐면 재능이니까. 왜냐면 또 공격에서도 멀티 포지션도 가능한 선수고. 예. 뭐 와일드 카드로 나오면 이제 100경기까지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진짜 연령별 조용 대표팀에서만. 선수는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와. 진짜 이 정도로 국가에 헌신하는 선수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야, 지금 기록이 말해주네요, 진짜. 네, 조용욱 선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 활약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는 아이반 토니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런던에 있는 팀들이 이 선수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대요. 현재 아스날, 토트넘, 그리고 첼시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런던 팀들이죠, 다. 근데 아이반 토니를 왜 그렇게 탐내하느냐? 그만큼 좋은 공격수고 사실 이미 득점력으로 증명을 해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강팀에서 뛰는 공격수는 그만큼 좋은 양질의 동료들에게 패스를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만큼 기회가 많다. 근데 그보다 선수들의 어떤 스타성 혹은 면면이 조금 아쉬운 팀, 약간 낮은 팀. 왜냐면 브랜트포드가 우승권 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보다도 뭔가 공격 기회가 많지 않은 팀. 브랜트포드는 약간 역습의 빈도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반 토니가 리그에서 엄청난 공격수로서의 임팩트를 남긴 건 오히려 큰 팀의 공격수보다도 더 검증받은 활약이 된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영국 내에서도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이적설이 나오게 된 원인이 그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최근 인터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 살짝 봐보겠습니다. 토니가 왜 떠난다는 루머가 많은지 이해한다. 지금 지구상에 토니보다 뛰어난 공격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토니가 우리보다 좋은 팀으로 간다면 쉽게 20골에서 25골은 기록할 것이다. 적절한 가격만 맞춘다면 매각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적절한 가격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 선수 국적을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96년생 선수고 한 최근 3시즌 동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챔피언십에서 일단 올해의 선수,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었고 득점도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고 1,000억부터, 저는 최소 1,000억부터 이 금액이 이 선수에게 적절한 가격표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재능이면 1,000억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최근에 또 프리미어리그의 이적료를 생각했을 때는. 일단 안 그래도 희소한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고 잉글랜드 선수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도 브랜트포드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야, 다른 팀 공격수들도 다 1,000억 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미 아스날, 토트넘, 첼시 꽤 투자를 하는 팀들이 3팀이나 지금 링크가 나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사실 아이반 토니는 이 팀들 외에도 관심을 지금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붙어서 알아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브랜트포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1,000억부터 시작하자. 저 호주머니 두둑하게 챙겨오시고 자 1,000억 이상부터 제시! 하면 이제 바로 교환 신청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메이플인가요? 교환 신청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돌아온 청춘, 메이플. 그러네요. 오늘 약간 청춘에 꽂히셨나 봐요. 세대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요. 둘은 이제 메이플 세대잖아요. 네네네. 저는 바람의 나라 세대예요. 바람의 나라 모르죠? 저희 오빠가 있을 거예요. 제 친오빠가 있거든요. 그쵸. 네. 여러분들은 청춘이 그래도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메이플이다. 자, 이렇게 브랜트포드의 토니가 2025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올해 말 또 내년 초까지는 팔아야 제일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이게 계약 기간이 이제 2025년 6월까지니까 그러면 내년 여름 되잖아요.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서 다른 팀들이 그러면 브랜트포드한테 역으로 얘기해요. 너네 이번에 안 팔면 FA로 공짜로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지금 우리한테 팔아. 조금이라도 푼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은 이제 브랜트포드가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겨울 혹은 내년 여름 이렇게 좀 팔아야 된다.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죠. 근데 이 톤이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금 경기 못 뛰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난 5월에 8개월 출전 정지랑 이제 또 벌금 징계까지 네. 받았고 4년 동안요 232건의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중순까지는 경기에 못 나서는데 최근에 소식 들어온 게 지난주에 기사 떴습니다. 다음 주부터 훈련한다. 그러면 이번 주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조만간 복귀하거나 아니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토니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즌이지 않을까. 시기이고. 그런데 실제로 경기를 뛰는 거랑 훈련만 하는 건 그 체감이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거는 맞는데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경기를 못 뛰고 훈련만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맹활약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아이반 토니보다는 역시 더 위대하고 기량이 좋은 선수긴 한데 대단한 선수죠. 예시가 극단적이긴 한데 루이스 수아레스. 아. 수아레스가 되게 놀랍게도 아마 되게 유명한 이제 사례인데 네. 선수 여기 깨물어가지고 징계를
두 번이나 받았어요. 옛날에 짤 많이 돌았어요 그거. 엄청 돌았죠. 깨무는 네. 짤. 이바노비치는 여기 깨물었다. 여기 깨물었고 한 번은 이바노비치는 여기 그리고 키엘리는 여기 깨물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예. 습관적. 진짜 습관적 막 그때 막 이갈이다 막 이런 얘기 하고 막 이 간지러워서 그랬다 그랬어. 맞아. 그런 막 맞아. 드립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수아레스가 되게 오래 그 징계를 진짜 길게 받았어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바로 막 골 터트리고 리버풀에서 잘하고 바르셀로나에서 잘하고 이랬던 거 보면은 꼭 그 경기를 못 뛴다고 해도 잘하는 선수는 그래도 잘한다. 아이반 토니도 제가 봤을 때 약간 타고난 그 능력이 있거든요. 예. 수아레스의 그 재능과 똑같이 동일선상에 볼 수는 없겠지만 아이반 토니도 특출난 뭔가의 능력이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훈련에 본인이 성실하게 임한다면 그리고 네. 이제 더 이상 도박을 안 한다면 혹시 모르죠. 도박이 어쩌면 본인에게 남다른 동기부여가 됐었던 걸지도 모르겠지만 예. 부디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훈련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아이반 토니도 돌아오자마자 잘할 수 있는 사례를 남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토니에게 링크가 떼고 있는 게 세 팀이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나 아스날 얘기 많이 다루는 존 크로스가 토니가 아스날에 이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대요. 아스날은 토니가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지난 여름에 그를 영입했을 것이다. 아스날은 토니가 굉장히 필요한가 보네요. 그렇죠. 지금 뭐 제주스와 은케티아라는 공격수가 있습니다만은 제주스는 부상 빈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 부상이 좀 많다 보니까 은케티아는 좋은 경기를 보일 때는 뭐 금케티아 소리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좋은 선수예요. 근데 한 시즌을 통으로 그 은케티아 선수에게 좀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는 저는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니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앞에서 또 많이 띄워줄 수 있고 공중볼에 대한 강점 이거는 다른 아스날 공격수들에 비해서는 확실한 장점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선수는 꽤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선 데려오고 싶죠. 그러면 아스날, 토트넘, 첼시 중에서 토니가 가장 필요할 팀 한 팀 꼽는다면 어딜까요? 가장 필요할 팀이요. 토니가 오. 있으면 가장 베스트 라인업을 짤 수 있을 만한 팀. 이거는 진짜 가장 필요한 팀이잖아요. 네. 그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팀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순위를 봤을 때 너무 안타깝게도 첼시가 사실 현재로서는 가장 순위 상승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네. 그리고 잭슨이라는 지금 첼시의 공격수 너무 어려서 아직 시간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낌이 갔거든요. 뭔가 검증되고 바로 잘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첼시가 가장 이 아이반 토니가 지금 당장 필요해요. 제발 저희 주세요. 이렇게 달려들 팀이 아닌가. 첼시 얘기 나오자마자 또 첼시 또 사냐 이런 반응들이 쭈르륵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뭐 아스날, 토트넘도 공격수 얘기 많아요. 토트넘은 지금 뭐 이제 전문톱 케인이라는 부재를 메워야 되니까 근데 아스날이랑 토트넘 지금 성적이 괜찮거든요. 네. 첼시 팬들은 사실 걸출한 사실 잭슨이 프리시즌 때 너무 잘해줘서 기대감을 높여줬습니다만 지금 포체티노 감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톤이 온다? 그럼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환영이라고 할만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 첼시 말고도 이 웬만한 팀은 다 아이반 토니가 필요해요 사실. 네, 아무리 좋은 공격수가 있어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되게 잘 나가는 팀에 후보 공격수로 있어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만약 훌리안 알바레스가 없는 맨체스터 시티라고 가정했을 때 네. 엘링 홀란이 후보로 있어도 저는 되게 어울릴 것 같거든요. 리버풀도 마찬가지예요. 누네스 학포 중에 뭐 학포가 없는 리버풀이라고 가정을 하면 누네스가 뛸 때 백업을 아이반 토니가 했다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장점이 많은 선수여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이반 토니는 모두에게 필요하다. 근데 그래도 굳이 발등에 불이 더 떨어진 쪽을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은 그게 첼시가 아닌가 라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아이반 토니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니까 또 앞으로 1월 이후에 경기 복귀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겠죠 저희들한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 볼 때 잘하는 선수 많은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토니가 뭐 공중볼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막 침투하는 거랑 이런 거 보면은 좀 보는 맛이 있는 공격수거든요. 보고는 싶은데 빅클럽 가서도 잘할지. 근데 도박이라는 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200번이 넘게 해서. 그래요. 약간 악동과야. 예, 사실 뭐 형철이가 동기부여 얘기하긴 했습니다만은 평범한 축구 선수들은 뭐 다른 동기부여 얼마나 좋은 동기부여가 많겠어요. 굳이 그러니까. 도박으로 해야 되나. 예. 제가 보기에도 약간 리스크를 안고 영입을 해야 돼요. 예. 그래도 돈이 어쨌든 우리가 1,000억 이상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리스크를 안고 영입을 해야 된다? 이게 예. 되게 생각보다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는 그렇게 해야죠. 이제 토토 사이트에서 이제 도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계약서에 써야죠. 구단주랑
구단주랑 뭐 내기해가지고 뭐 연봉을 조금씩 올려준다. 요 정도 아예 계약서에 쓸 수 있는 도박. 만약에 진짜 그게 동기부여. 자기는 네. 아, 저 진짜 죄송한데 어느 TV든 가서 뛸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도박 못 끊겠어요. 그러면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네. 필요해요. 하면 그런 거 써야지. 그 사설 이런 하면 안 되지 이제. 아니면 차라리 예. 동료들하고 묵찌빠 수당 같은 거 걸어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냥 도박하고 싶으면 그걸로 예. 그냥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계약서에 항목 적는 거 완전 땡겨요. 그렇게 해야죠. 내기 항목 네. 적는 거. 한 맞아, 경기 맞아. 이길 때마다 뭐 얼마 베팅 이런 느낌으로. 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예. 자, 아이반 토니 다음번에 또 다음 시즌에 좋은 활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헤드라인으로 보는 뉴스 탑5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이건 저희가 새벽에 대본을 작성하기 때문에 현재 헤드라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칸셀루는 1년 쓰고 반품 예정. 바르사 손흥민 옛 동료 영입 재도전. 자, 후안 포이스의 바르사 이적설이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에서 보도가 됐대요. 후안 포이스 사실 토트넘의 이제 오른쪽 수비 네. 유망주로 부였는데 굳이 따졌을 때 사실 아무래도 후안 포이스 선수가 가지고 있는 수비력 그리고 역시 중앙 수비 오른쪽 수비가 다 되는 그 장점 다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매력적인 프로필을 가진 선수는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포이스 그 우리가 토트넘에서 뛰었던 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비아레알에서 뛰는 거 보면은 볼 다루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비 감독이 되게 원할 만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칸셀로도 지금 주앙 펠릭스랑 주앙 듀오 이 호흡이 괜찮거든요. 펠릭스 맞아요. 네. 포이스 저도 바르셀로나 팬 빙의에서 오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좀 만만치 않고 이 선수가 부상 이력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글쎄요. 근데 어쨌든 포이스는 제 생각에는 또 부상 이력은 일단 당연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칸셀루하고 비교했을 때 공격력 차이가 제가 볼 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칸셀루는 얘가 미드필더야 공격수야 하게 만드는데 포이스는 일단 수비수는 수비수다는 느낌이어서 제 생각에 칸셀루 대체가 포이스가 된다면 오히려 지금 칸셀루과만큼의 상황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진짜 좋은 성적을 내고 굉장히 많은 상금을 받아서 칸셀루를 완전 영입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바르사 칸셀루 이야기 한번 살펴봤고요. 네.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은 충격 맨유 내부 분열 라커룸 무더기 분노 폭발 캡틴과 맞섰다. 근데 이거 매체가 예. 더선이거든요. 일단 덧선이면 이건 예. 무조건 이거 의심하고 가야 돼요. 이거 일단. 좀 의심된다. 성적이 안 좋잖아요. 네. 정말 갖가지 사유를 가지고 기자나 언론사가 다 흔들어요. 맞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요즘 성적이 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그걸 가지고 내용이 좀 안 좋다, 부상자가 많다 이런 얘기만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다, 뭐 선수들이 뭐 따로 식사를 한다, 뭐 감독이랑 눈을 마주치지 않기 시작했다. 저는 지금 산초 상황 말고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구단 분위기에 대한 어떤 얘기는 좀 우리가 맞아요. 좀 의심하고 볼 필요가 있다. 그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이것도 그런 네. 것 같아요. 팀 분위기, 그러니까 팀 성적 안 좋잖아요. 그럼 맨날 기사 나는 게 라커룸에서 싸웠다. 맞아요. 감독이 누구 기억 안 한다. 감독이랑 코치랑 알력 다툼한다. 구단주가 원하는 선수가 있는데 감독이 시즌 전에 원하지 않아가지고 뭐 이것 가지고 싸웠다. 이적 때문에 싸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당장 이거 찌라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실제로 라커룸에서도 요럴 순 있어요. 다만 덧선이기 때문에 걸러들을 필요는 있고 나중에 소스가 더 명확해지면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요즘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구나.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예. 우선 더선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선수 이름을 언급하기는 했어요. 맞아요. 주장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스콧 맥토미니와 맞섰다. 하지만 더선은 더선이니까 적당히 걸러들으실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이 두 번째 헤드라인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후에 테나 감독, 정확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에서도 사실무근이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런 얘기가 있었다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에서도 좀 반박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무시하고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겠습니다. 첼시 떠나자 부활포 장렬. 무드리크보다 잘하는데 왜 보냈어? 분노. 이거 타이틀 약간 마음에 들어요. 영국 매체 토크 스포츠가 허드슨 오도이의 환상적인 노팅엄 포레스트 데뷔골이 지켜본 첼시 팬들은 또다시 좌절감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거는 똑같이 얘기하면요. 예. 네. 엘랑가도 노팅엄 맞아요. 포레스트 데뷔전에서 예. 되게 좋은 활약이 있거든요. 그것도 굳이 따지면
그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도 왜 보냈어 하고 분노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분도 이분은 그럼 그것도 기사를 썼어야 되거든요. 네. 네. 과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팀 옮기고 잘한 선수는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선수가 남는다고 잘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쓸데없는 미련을 가지는 거다. 이것도 이렇게 부추기는 제3자들의 시선이 저는 더 문제예요. 오도이가 첼시 남았으면 무드릭보다 잘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무드릭이 너무 못하는 건 맞지만 굳이 오도이가 남았어도 그만큼 했을까? 안 되니까 내보낸 거예요. 안 될 걸 아니까 전 내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형적으로 팬들 긁는 기사죠. 진짜. 네. 사실 그 허드슨 오도이에 대해서 이 선수가 부상 당하기 전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저도 이 선수 되게 크게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부상 이후에 허드슨 오도이는 사실 첼시를 떠나서 다른 팀에서 기회를 갖는 게 첼시와 오도이 입장에서 윈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골 보고서 야 진짜 잘 넣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야 다시 잘해서 첼시 가야지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오도이 입장에서도 더 행복할 거예요. 첼시 팬들도 행복하실 거고. 예. 약간 말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구질구질 전 남친 전 여친의 맞아, 카톡 맞아. 같은 느낌인가라고 그러니까 굳이 생각했어요. 미련 헤드라인이. 가져가지고 계속 연락할까 말까 인스타 눌러보다 괜히 좋아요 하트 눌러가지고 어씨 하면서 바로 해보셨나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상상력을 잘하시는. 아니 유명한 짤 있잖아요. 뭐죠? 고구마 파는 걸로 프로필 사진 바꾸고 중동 사람 아이디로 바꿔가지고 모른 체 하게 하려고 막 그런 둔갑하는 그런 그 유명한 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굳이 미련 가질 필요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해보셨어요? 저는 좋아요? 기억이 실수?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전형적으로 저는 있다는 저는 거거든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이거 청문회에서 자주 나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저희 네 번째 헤드라인 살펴볼게요. 1위 맨시티, 2위 레알 마드리드, 3위 인터밀란, 챔스리그 파워랭킹, 킴의 바이에른 뮌헨은 자, 영국 매체 더 미러가 발표한 챔피언스리그 파워랭킹 톱 10입니다. 1위 맨시티, 2위 레알, 3위 인테르, 4위 바이언, 5위 아스날, 6위 바르셀로나, 7위 AC 밀란, 8위 포르투, 9위 라이프치히, 10위 벤피카. 자, 파워랭킹 10이래요? 이게 지금 당장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전력 순위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맨시티 1위는 인정. 레알 마드리드도 최근에 결과가 괜찮아요. 좋아요. 네. 물론 이제 아직 조금 우리가 오른쪽 풀백처럼 레알 마드리드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2위고 제가 여기서 높게 보는 쪽 그리고 이렇게 인상 깊게 본 거는 인테르를 3위로 올린 건데 네. 지금 세리아에서 되게 잘하고 있고 밀라노 더비에서 굉장히 대승을 얻었고 네. 이 인테르가 진짜 잘 나가고 있어서 찬우 형 영상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찬우 형의 분노가 사실 이맘때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인테르는 진짜 잘하고 있어서 우리 행복 찬우 형을 바라봐서 재미가 없다. 우리가 실망스럽다. 네, 농담 삼아 하는 얘기고 인테르 진짜 잘하고 있어서 저는 3위 올라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기록이 다 기억나진 않아가지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틀리면 여러분들이 짚어주시고 맨시티, 그러니까 1위부터 가겠습니다. 맨시티, 레알, 인테르, 바이언, 아스날, 바르셀로나 다 리그 무패예요. 네, 제가 알기로 리그 무패 맞거든요. 그리고 형철이 말한 대로 인테르 3위 올라온 거에 되게 와 인테르가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세리에 A에서 지금 다른 팀들 만나는 팀들 그 2골, 3골 진짜 우습게 넣었습니다. 여기 약간 세리에 A에서 약간 시즌 초반에는 지난 시즌 나폴리 보는 느낌처럼 활기차요. 맞아요. 팀이 되게 활기차고 이 팀 누가 막냐 싶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르는 토너먼트에서 이미 시모네 인차기 감독 지난 시즌 준우승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여기에 올라갈 이유가 아주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르셀로나도 지금 2경기 연속으로 폼이 좋거든요. 예. 오늘도 일단 대승이 나왔고 지난 주말 베티스 상대도 굉장히 잘해서 영주 형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행복해하셔서 또 분노하는 영주 형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아쉬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농담이지만 어쨌든 바르셀로나도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도 차비 감독에 대한 의문점, 우려점은 있겠지만 지금 보여주는 폼은 올라갈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에 대해서는 뭐 만족하시나요? 오늘 제가 중계한 팀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여기 없거든요. 네. 근데 파리가 내용 보면 아쉬운 건 맞는데 음바페나 뭐 무아니 같은 한방 있다는 거를 오늘도 증명을 했잖아요. 네. 여기 없을 정도의 팀은 아닌데 저는 약간 그리고 그렇게 봐요. 저는 솔직히 1위부터 6위까지는 아직 경기 안 한 팀들도 있으니까 그냥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두 단계 정도씩일 것 같는데 지금 7위가 AC 밀란이거든요. 네. 근데 AC 밀란 오늘 뉴캐슬이랑 경기하는 거 맞는데 산시로에서 지금 뉴캐슬 상대로 승점 1점 땄거든요. 그리고 득점도 기록 못했고 레앙이 이런 식으로 챔피언스리그 박스 안쪽에서 결정력 계속해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저는 AC 밀란은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왜냐? 여기 죽음의 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모두의 공감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팀들이 진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한 거,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냥 이것도 아 그렇구나 정도로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순위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네. 저희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케인 욕먹더니 태세 전환. 토트넘 재앙 발언 그 후 EPL 챙겨본다? 그레이트. 사실 저희가 그 케인의 인터뷰를 한번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그 전 팀인 토트넘과 현 소속인 바이언을 약간 비교하는 듯한 뉘앙스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죠. 그게 우리 이제 아침의 축구 첫 번째 편으로 기억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케인 선수 인터뷰와 관련해서 토트넘 팬분들은 좀 실망을 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케인이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표현상의 문제. 그러면서 약간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진심은 토트넘에 대한 감사함과 애정이 여전히 있을 선수고, 그래서 이렇게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케인이 오랜만에 또 진심 어린 표현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수습한 인터뷰에 대해 살짝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일반적으로 항상 대부분의 축구를 챙겨서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는 하이라이트를 다 본다. 프리미어리그는 내가 평생 봤던 축구다. 앞으로도 즐겨볼 것이기 때문에 이를 즐긴다. 토트넘이 시즌을 잘 시작했다. 정말 훌륭하다. 엄지척 보냈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케인이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에서 오랜 기간 뛰었다 보니까 다른 팀 이적해서 현 소속 팀도 지켜세우고, 원래 이제 지난 시즌에 뛰었던 이전의 소속 팀도 지켜세우는 이런 인터뷰 스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약간 요게 내가 그때 좀 이런 식으로 말을 잘못했네. 그러면은 지난 소속팀 토트넘을 좀 띄워줘야지. 이런 느낌에서 나온 인터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죄송합니다 팬분들 하면서 화해 손길을 좀 내미는 그런 어떤 케인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누구보다도 케인은 토트넘이 잘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몸담았던 팀, 친정팀 잘 나가고 있고 우리도 역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옆을 봤는데 소니가 아닌 사네가 있고 그나브리가 있네요. 답답하죠. 그래서 뒤를 봤죠. 민재킴이 있구나. 여기에도 한국인이 있네. 그래서 이번에 그 후연 영상 보니까 네. 김민재 선수랑 케인이랑 네. 볼 주고받으면서 그러다가 밀러가 오고 막 그러면서 월드 클래스 선수들, 그나브리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냥 이네 선수들끼리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뭔가 이제 케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동료들에 대한 반가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 토트넘이 잘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옛 동료들도 추억하면서 독일에서의 생활을 좀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두 분의 얘기를 듣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케인에게 필요한 거 딱 한 가지, 인터뷰 스킬. 그건 맞아요.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도 잘 어떻게 봉합했다. 저희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오늘 챔피언스 리그 이슈들 살펴봤고요. 첫 번째로는, 다음으로는 쿠웨이트전에서 대승을 거둔 아시안 게임. 자, 세 번째 흥신소에서는 조영욱 선수의 독특한 커리어. 네 번째 아이반 토니. 마지막으로 헤드라인으로 보는 뉴스 탑5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침의 축구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양희연이었습니다. 제 양쪽에는 김수빈 캐스터 그리고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